고금소총과 야담. 여우의 변신. 동양에서는 장수하는 생물들로 거북이, 사슴, 학, 여우 등을 드는데 이러한 생물들이 오래 살다 보면 영험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오랜 세월을 보내면 석탄이 되고 송진이 오래되면 호박이 되듯 여우가 오래 살면 사람처럼 천인이나 영이 되는 대신 둔갑술을 익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외는 판서댁의 자제입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평안 감사를 지내던 시절 이외는 어린 소년이었는데 부친을 따라 평안도로 갔습니다. 감사는 정실을 사별하였고 이외의 계모는 첩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사가 멀리 순행을 나가서 관아가 비어 있었고 회는 계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관아의 후원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쪽문을 두어 관아와 통하게 하였습니다. 회는 어린 통인을 하나를 데리고 산정에 가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늦어 어린 통인은 이미 퇴근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어린 여자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색이 깔끔하며 단정하였고 용모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회가 찬찬히 살펴보았으나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관기 중에서도 이런 여자아이가 없었으니 낯선 이가 분명했습니다. 소녀의 정체를 의심하며 계속 바라보니 소녀는 방 한 구석에 자리 잡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회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회가 소녀를 부르자 가까이 오더니 앞에 꿇어앉는 것이었습니다. 회가 손을 잡고 어깨를 어루만지며 총애하는 신용을 하니 소녀도 웃으며 좋아하는 듯 하였습니다. 회는 이 소녀를 진짜 여자가 아니라 도깨비나 여우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불현듯 계획을 세우고는 소녀를 잡아등에 메고는 후원문을 통해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큰 소리로 계모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터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등에 엎혀 있던 소녀가 사정없이 그의 목덜미를 깨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여우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고통을 참지 못하여 붙잡은 소나기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땅으로 뛰어내려 냅다 주랭랑을 치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회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 여우를 놓쳤으니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손님을 박대한 사람들. 한양의 어느 양반댁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 북적거렸습니다. 안채 앞에 갑자기 10살 먹은 봉둔한 발에 못생긴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집주인과 손님은 손님 틈에 섞여 들어온 종쯤으로 보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인네들은 안채의 사내아이가 들어온 것이 거슬려 종을 시켜 꾸짖어 쫓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며 누구를 따라왔느냐? 왜 안채에 들어와서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느냐?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들 아이를 미심쩍게 바라보며 서로에게 아이가 누군지 누가 데려왔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종을 시켜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인들도 몹시 화가 나서 종에게 아이를 끌어내게 하였습니다. 종 몇 명이 달라붙어 아이를 끌어내려 하였으나 아이는 땅에 틀어박힌 바위처럼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화를 주체 못한 그들은 남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남자들은 이를 듣고 힘센 종 몇 명을 보내었고 이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용을 썼지만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들은 10명의 장정을 보내 아이를 동아줄로 묶어서 당겼으나 아이는 태산이라도 되는 양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인력으로 아이를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사람일진데 어찌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대여섯 명의 거안에게 몽둥이를 들려 곤죽이 되도록 매우 치도록 하였고 거안이 젖먹던 힘을 짜내어 후려쳤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달걀 껍데기 부서지듯 박살 날 것처럼 보였고 매질 소리가 천둥 소리가 울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도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령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마당으로 내려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아이에게 넙죽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빌었습니다. 이윽고 아이가 비웃음을 지으며 돌아서더니 대문으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잔치를 급히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안의 사람들과 손님으로 갔던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를 꾸짖었던 사람, 밧줄로 묶었던 사람, 때렸던 사람 모두가 며칠 안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연병에 걸려서 결국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입니다. 어떤 일가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때가 되면 재난이 들이닥친다고 합니다. 이런 강대한 영 혹은 신이 잔칫집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모욕을 주어 더욱 악하게 만드는 대신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경하되 멀리하라 하였다면 그러한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귀신과 사람은 원래 더불어 살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꿈에서 만난 관원장. 한양에 사는 어느 선비가 하루는 배로 한강을 건넜습니다. 배 위에서 깜빡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처럼 붉으며 입술은 연지를 칠한 듯이 빨갛고 봉황의 눈에 누에 모양의 눈썹을 지녔고 그 키가 8척이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녹색의 옷을 입고 긴 턱수염이 허리띠에 닿을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듯 위풍당당한 풍모에 큰 칼을 옆에 차고 붉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손을 펴라고 하여 선비가 손바닥을 펴니 먹으로 관제에 화합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거든 곧장 한양으로 향하지 말고 나루터에서 잠시 기다리게. 그러면 한양으로 가는 짐을 가득 실은 7마리의 말이 나타날 테니 그 인도하는 사람에게 손바닥에 글씨를 보여주게. 그러면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자진할 것인즉 짐을 말에서 내려 쌓아 올리되 절대 짐을 풀어보아서는 아니 되네. 그러고는 즉시 이를 조정에 알려 짐을 불태워야 하네. 이는 중차대한 일이니 추호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선비가 쏘스라치게 놀라 깨어나서 손을 보니 과연 손바닥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직 먹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선비는 대경실색하였으나 꿈에서 관원장이 일러준 대로 강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7마리의 말에 7바리의 짐을 싣고 저 멀리 남쪽에서 오는 무리가 보입니다. 관복을 입은 인솔자가 무리의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가 강을 건너자 선비가 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를 말이 있으니 이리 와 보시게. 그 무리가 뭔가 두려워하는 기색을 띤 채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자 선비가 손바닥에 화합을 보여주며 그게 뭔지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화합을 보더니 먼저 관복을 입은 인솔자가 강으로 뛰어들었고 같이 왔던 8~9명도 그를 따라 강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뱃사공을 불러 설명하기를 저 짐 속에 위험한 물건이 있어서 한시바삐 조정에 알려야 하니 그동안에 저 짐을 잘 지키고 있대. 절대 만지거나 풀어보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으로 서둘러 이를 병조에 알렸고 병조에서 관리를 보내어 짐을 한양으로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꿈에서 일러준 대로 나무단 위에 높게 쌓아 올려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타오르자 짐 바구니가 터져서 열리더니 안에서 크기가 한 치가 약간 넘는 사람과 말 인형이 무수하게 나와서 나뒹구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이를 보고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혀가 쑥 빠져나올 지경으로 놀랐으나 잠시 후 짐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요망한 주술을 부리는 이가 만든 것으로 술법으로 말탄 군사를 불러내어 한양을 침략하려는 속셈이었으나 관훈장의 경고로 이를 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의 사람들은 도성을 구해준 보답으로 관우에게 충실히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천리를 내다 본도인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정복창은 공명정대하고 사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타고난 재주가 아주 빼어나서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바로 통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통달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으니 천문, 지리, 예학, 의술, 산술, 점술, 한문 등에 능하였는데 학이지지가 아니라 생이지지였다고 합니다. 북창이 북경의 사신으로 가는 부친을 따라 명나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곳에서 만난 여러 외국인과 자유로이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이 북창을 일러 천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날짐승과 무짐승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산중에 살면서 먼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말하기도 했는데 각자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콕 집어 말한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사였는데 간혹 천기를 읽기도 했습니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유구에서 온 사신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예언가였습니다. 그 사신이 유구에서 미리 천문을 살펴보니 중국에 가면 진인을 만날 것이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서자마자 수소문하기 시작하여 북경에 이르렀는데 사신관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북창을 보고는 경외심을 느껴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짐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는데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모시에 모처에서 진인을 만나리라. 유구의 사신이 말했습니다. 귀인께서 여기에 적힌 진인이 아니시면 누가 진인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역경에 대해 가르침을 청하니 북창이 바로 유구말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이를 전해 듣고는 앞다투어 이 놀라운 이인을 찾으니 북창은 각 사신에게 그 나라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천인이 틀림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가 북창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새와 짐승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말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대는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북창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어. 북창은 유불선 3교에 능하였으나 유학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말하되 유교의 경전은 강상의 도리를 논하며 성현의 가르침은 신령스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러나 도가와 불가에서는 영혼과 성품을 다루니 이는 상계의 일을 다루며 인세의 일을 다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이 다르다. 32살이 되어 사마시에 급제하였으나 성균관을 졸업하여 대과를 치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의학과 천문, 산수를 가르치는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휘파람을 기막히게 잘 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휘파람을 불었는데 그 소리가 우렁차서 온 산의 소리가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산사의 스님들이 놀라 누가 피리를 부느냐고 궁금해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에는 해안방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눈으로 먼 곳의 사물을 본다 라는 뜻인데 도가와 불가 둘 다 관련된 표현입니다. 수행자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정수리가 마치 갓난아이처럼 얇아져서 숨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수리에서 오색 광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 빛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빛이 강해질수록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리하여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조선에 앉아서도 오늘 북경에서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화담이라는 도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돌연 혼자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왜 웃냐는 질문을 받은 화담이 답하기를 지금 해인사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는데 어느 스님이 커다란 가마솥에 든
팥죽을 젓다가 실수로 빠졌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팥죽을 잘 먹는 게 아닌가. 나중에 해인사에 알아보니 이 도인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공자도 이러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제자 안자와 함께 산동에 있는 태산에 올라 오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자가 안자에게 뭐가 보이는지 물으니 안자가 답하기를 오나라 성문에 백마를 묶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보았구나. 저건 백마가 아니라 하얀 비단을 표백하기 위해 걸어놓은 것이다. 정말로 북창 선생은 유명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었다 하면 한 번 흘깃 보는 것만으로도 도시까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는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도 천문, 지리의학, 점술, 음률, 산술, 점술 등에 통달하였으니 그 조예가 참으로 깊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유불선 3교에도 두루능통하였으며 늘 다른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하지 못하는 이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소리를 비롯한 온갖 생물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의 부친을 따라 북경으로 향하는 사신단에 동참하였는데 그 당시 다른 이민족들도 조공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북창은 가는 길에 그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언어를 한 번만 듣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조선 사신이나 청나라 사람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창의 행적을 보면 흥미로운 일화가 아주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아쉽게도 제대로 된 기록이 얼마 없어 많은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북창이 고모를 찾아뵈었습니다. 고모가 자리를 권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북창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남의 소장료를 받을 것이 있어 하인을 하나 보냈단다. 그런데 이 종이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구나. 강도를 당하거나 화재를 당하거나 다른 사고를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북창이 대답하되 그러면 제가 그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고모가 웃으며 가로되 조카 지금 농담하는 건가? 북창이 앉은 자리에서 저 멀리 남쪽을 바라보더니 한참 후에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이제 막 경상도의 문경세제를 넘었습니다. 이런 방금 양반 앞을 지나가다가 매를 맞고 있군요. 하지만 이건 종놈의 잘못이니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놈이 왜 맞는 것이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노? 북창이 대답하되 보아하니 이 양반이 산꼭대기에서 참을 먹고 있는데 고모님의 종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양반이 자기 종들을 부려 고모님의 종을 말에서 붙잡아 내리고 는 집신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고모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으나 북창의 태도는 전혀 농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기심을 품은 고모가 북창이 떠난 후 벽에 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중에 종이 돌아오자 세제를 넘었던 날짜를 물어 확인해 보니 벽에 써둔 날짜와 같았습니다. 고모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세제를 넘을 때 양반에게 혼난 일이 있었느냐? 종이 놀란 표정으로 어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겪은 일을 소상히 말하니 북창이 말한 것과 소소한 부분까지 꼭 들어맞았습니다. 토정 이지함의 상견지명. 토정이 결혼한 다음 날 도포를 입고 나갔다가 나중에 도포 없이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알아보니 그가 산책 중에 만난 다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도포를 찢어서 붕대로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토정은 그의 장인댁에 큰 화가 닥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장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듬해 정쟁에 휘말려 장인댁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토정은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도술에도 능하였으니 배를 다룬 일화에 잘 드러납니다. 그가 바다로 나가면 파도는 잔잔해지고 가는 길마다 평온했습니다. 토정은 그런 식으로 1년 넘게 세상 여기저기를 항해하고는 했습니다. 그는 금식 수행을 하기도 했는데
가끔은 몇 달 동안이나 먹지 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갈증 또한 극복하여서 더운 여름날에도 마시지 않고 지내고는 했습니다. 그는 통증과 고통을 억제할 수 있어서 발이 온통 물집 투성이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고 걸어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도인으로 유명한 화담의 문화였습니다. 화담의 제자로서 토정은 초이를 입고 집신을 신은 채 등에 보따리를 짊어지고는 했습니다. 그는 정승 판서와도 친분이 있었으나 그들의 부귀영화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술에 능하였는데 배를 띄울 때면 배 내 귀퉁이에 호리병을 두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주를 수차례나 왕복했는데 한 번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장사로 돈을 벌어 땅을 사기도 했는데 그 땅에서 수천 석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양에 작은 토구를 지어 기거했는데 그래서 그의 호가 흙으로 지은 정자라는 뜻의 토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쇠로 갓을 만들어 쓰고 다니면서 그것을 솥삼아 음식을 지어 먹고는 씻은 다음 머리에 다시 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남학신을 신고 노새를 타고 다니곤 했습니다. 토정은 아산에서 현감을 지내던 시절 가난한 이를 위해 거린청을 설립하였는데 거린들을 모아 각자 재주에 맞는 일거리를 주어 의식을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는 사람에게는 집신 삼는 것을 시켰는데 그들을 독려하여 하루에 10켤레씩 삼게 하였습니다. 율곡은 토정이 몽상가이며 현실적인 인재는 아니라고 평하며 사물에 비유하자면 기와이초나 진금기수와 같아서 놓고 구경할 물건이지 폭음 숙속같이 유용한 물건은 못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토정이 답하기를 내 비록 콩이나 조 정도는 못 되어도 도토리나 밤 정도는 될 터이니 어찌 전혀 쓸모가 없으랴. 토정 선생은 한때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멀리 동해까지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의 어촌 마을에서 자고 있었는데 한 이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토정, 이인 그 세 사람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는 매우 맑고 화창했습니다. 이인이 잠시 망망대해를 바라보더니 별안간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길 거요. 일행이 그의 태도에 놀라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인이 대답하되 2시간쯤 지나서 이 마을에 큰 해일이 닥쳐서 마을이 온통 휩쓸릴 거요. 지금이라도 서둘러 피하지 않으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 것이요. 토정 자신도 점술에 일가견이 있어 이를 점쳐보았으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믿지 못하여 피난 준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이 말하되 못 믿겠으면 그냥 가까운 뒷산 기슭에 잠깐 올라가 봅시다. 내 말이 틀리면 그냥 내려오면 될 것이니 손해볼 것 없지 않소. 정 믿지 못하겠으면 짐이나 가구는 놔두고 몸만 갔다 옵시다. 토정은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흥미를 느꼈고 집주인도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벼운 짐 몇 개 정도만 챙겨 이인과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해일을 피하려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정은 산꼭대기까지 가지는 않고 산중턱에 앉았습니다. 토정이 이인에게 여기도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이인이 대답하되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못 피하겠지만 당신은 그저 겁만 좀 먹고 넘어갈 것이오. 새벽 무렵이 되자 정말로 해면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더니 해안을 덮쳤고 하늘 높이 솟아오른 파도가 산기슭까지 밀려들어 토정의 두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해변에 자리한 마을은 온통 바닷물에 잠겼고 해가 뜨고 나서야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토정이 이인 앞에 나아가 절하고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은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 아무런 재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토정이 사는 곳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하니 그 근처를 가리키고는 떠났습니다. 이튿날 토정이 그 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만한 자의 죽음. 충청도에 김경진이라는 서예가가 살고 있었는데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640년 태인의 대각교를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선비가 4-5명의 하인을 데리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모두 의식을 잃고 강 옆에 쓰러져 있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길 옆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길이었는데 웬 승려가 지나가는데 거만하기 짝이 없게 양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화난 하인 중 하나가 고함쳤죠. 그러자 이중이 하인을 지팡이로 때리더군요. 다른 종들이 도와주러 갔는데 이놈들도 다 흠씬 두들겨 맞아서는 운신도 못할 지경이 되었지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너는 자기 종도 간수를 못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 너도 벌을 좀 받아야겠구나. 그리고는 이중이 그 양반을 호되게 몇 방 갈기니 선비도 쓰러져 버렸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내가 살펴보니 과연 그 문제의 중이 한둘이 앞에서 가고 있더군요. 그때 마침 한마흔쯤 먹은 무인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워낙 말라서 별 힘도 없게 보이는 사람이 빼빼 마른 조랑말을 타고 너털너털 오는데 아이 하나가 옆에서 갓덮개와 화살을 들고 따라오더군요. 냇가에 도착해서 곤죽이 된 사람들을 보고 사정을 물었죠. 양반이 몹시 화를 내며 말하기를 저 무리한 중이 다짜고짜 난폭하게 힘을 써서 나와 내 하인을 때렸어. 낯선 무관이 말했습니다. 그렇소이까. 내가 그 중을 눈여겨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없애기로 마음먹었소. 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죠. 마침 바라던 기회가 왔으니 이제야 수건을 풀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말에서 내려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는 활골무를 차고 활과 화살을 꺼내 들고는 다시 말을 타고 그 승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따라잡은 궁수가 승려가 뒤돌아보는 틈을 타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다시 말에서 내린 무관은 검을 뽑아 승려의 2 손을 찔러 구멍을 내고 구멍으로 줄을 넣어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줄을 말총에 묶어서 의기양양하게 선비가 누워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자, 이 작자는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시오. 나는 가리다. 선비는 궁수에게 허리 숙여 감사를 표하며 사는 곳과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내 집은 고창에 있어. 그러나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선비가 승려를 보니 생전 이렇게 큰 거안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러나 가슴에 활을 맞고 양손이 뚫려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 곤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들 기뻐하며 갈 길을 가더군요. 시골뜨기 유생. 세종 시절의 일입니다. 성균관의 유생들이 봄 축제를 맞이하여 소풍을 갔습니다. 성균관의 북쪽에 있는 숲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근처에는 아름다운 샘물이 솟았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동안 성균관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어느 유생은 시골뜨기라서 다른 유생과 사이가 서먹서먹하였습니다. 그 유생은 다른 유생이 놀러간 동안 성균관의 문묘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풍을 가서 즐기는 대신 남아서 성균관을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의 왕이 환관을 보내어 몇 명의 유생이 성균관에 남아 지키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환관이 돌아와 아뢰기를 시골 출신의 1명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소풍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유생에게 평상복을 입은 채 입거라라 하였습니다. 유생이 도착하자 왕이 물었습니다. 모두 소풍을 떠나 즐겁게 지낼 터인데 왜 그대는 혼자 남았느냐? 유생이 대답하기를 실은 소생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균관의 문묘를 완전히 비워두는 것이 옳지 않아 보여서 남았사옵니다. 왕이 이를 듣고 대견해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시무는 지을 줄 아는가? 유생이 답하기를 미읍 하나마 지을 줄 아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게 시의 절반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노라. 비가 내린 후 산이 눈물 흘리니 이 구절에 어울리는 대구를 지어보게. 그러니 유생이 즉시 답하되 바람이 불기 전 풀이 춤추도다. 왕은 기뻐하며 유생의 재주를 칭찬하였고 그를 그 자리에서 특별히 졸업을 시키고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사화를 쓰게 하고 유생이 알성시를 통과하였다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자리에서 즉시 유생이 쓸 관모와 붉은 예복, 탈말, 시동 2명, 퉁소와 해금 악공을 대령하게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균관 유생의 소풍잔치에 가서 보여주어라. 유생들이 한창 소풍을 즐기는 참이었는데 어디선가 문득 퉁소와 해금 소리가 들리자 다들 무슨 영문인가 궁금해하였습니다. 장원급제 행차를 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이 시동들이 장원급제 행차를 알리고 이어서 자랑스러운 장원급제자가 예복을 입고 임금님이 내리신 말을 타고 나타나 인사하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장원급제자는 그들이 성균관에 두고 떠났던 그 촌스러운 시골뜨기가 아니겠습니까? 유생들이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더니 놀랍게도 임금이 직접 장원급제자를 취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풍을 즐기던 유생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즉시 잔치를 파하고 성균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장원급제자는 후일 왕의 총애를 받으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